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저의 이야기라고 쓰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 그런 TV 프로그램 많잖아요. 빠져들어 보다가도 에이, 설마 진짜 저러겠어? 말도 안 돼.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재연 프로그램이요. 딱 제 결혼이 그런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랍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파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쓰나미가 밀려오는 듯했던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해요.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남편은 2년이 채 안 되는 연애 기간 동안 저에게 참 잘해주었어요. 당시 둘 다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기에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또래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실험을 마무리하고 늦은 저녁 짧게나마 데이트하는 날이면 남편은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곤 했어요. 공부다 실험이다 논문 써야 한다 등의 핑계로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면서 내미는 그 하나가 얼마나 귀엽고 고맙던지 저는 항상 괜찮다며 달래주었죠. 저희는 그렇게 작고 소박한 것에 감사하며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죠. 전공은 달랐지만 둘 다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석사학위로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입사 1년 후 약간의 돈을 모아 결혼 준비를 했어요. 연애는 3년 정도 한 시점이었고 대기업이어도 1년을 갓 채운 때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유 있는 예산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었고 부모님들의 지원이 조금씩 있었기에 하고 싶은 걸 참으면서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눈만 마주치면 결혼한다고 돈을 많이 써서 수중에 돈이 없다며 우울하다고 찡찡거리는 겁니다. 아, 이번 달 카드값 장난 아니야. 자기도 그래? 결혼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건가? 명세서에 찍히는 거랑 통장에 남아있는 거랑 너무 차이가 크다. 아, 뭐 결혼식 올리고 몇 달은 그렇지 않겠어? 나도 빠듯하지. 저축도 올스톱이야. 그런데 어쩌겠어. 집 고치고 가전 가구 다 새 걸로 드리는 일인데. 그래도 우린 직원 할인이라도 있지.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던데? 이 정도면 아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청첩장 나오면 또 친구들한테 밥 산다고 더 써야 하잖아. 아, 그 새끼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초대하면서 밥까지 사야 하는 거야? 이상한 문화야. 아, 자기 친구들한테 술 사는 거 잘하면서 왜? 기분 좋게 초대하고 축하받자. 우리도 같이 다니면서 친구들이 사주는 밥 많이 얻어먹었잖아. 갚을 때 된 거지.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예민해져 있었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끼면서 잘 살자. 우리 돈 많이 벌지 않느냐. 결혼 준비할 때 그런 거라고 하더라. 우울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면서 남편을 다독였어요. 저도 여자로서 제 인생 최고조로 예민해져 있을 때지만 흔들리는 멘탈을 붙드느라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문제는 제가 결혼하고 딱 10개월이 지날 무렵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첫째인 저를 시집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시기를 조정해 보려고 하였으나 제부의 아버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가를 보내시길 원하셨고 저희는 그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언니로서 냉장고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한 지 2년이 넘었고 동생이 돈을 모아두었다고 하지만 의뢰 형제지간 손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정도 선물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동생 결혼 선물로 가전을 보태주겠다고 하자 남편이 그걸 알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어우, 처제 냉장고에 주면 우리 진짜 손가락만 빨아야겠다. 굴비 구워서 천장에 달아놓고 간장 찍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휴, 카드값 보소. 이제 겨우 마무리됐나 했는데 또다시 통장이 텅텅 비겠네. 이제부터 컵라면만 먹고 살아야겠다는 등 출근할 때 걸어 다녀야겠다는 등 과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도 자주 말하니까 저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웃으며 이야기해도 기분 나쁠 텐데 남편은 진지한 말투로 자꾸 말하는 겁니다. 이 주제로 부부싸움도 크고 작게 여러 번 일어났어요. 아, 이 한겨울에도 땀이 나는구나. 지하철역에서부터 버스 안 타고 20분을 걸어왔네. 아, 발 다 얼었어. 처제 최신형 냉장고 선물해주고 돈 아낀다고 우리 참 고생이다. 자기도 버스 안 탔지? 자기야, 적당히 해. 냉장고 최신형 산 건 맞는데 내 동생 결혼인데 자기 계속 그래야겠어? 내가 뭘 아껴야 잘 산다며. 그리고 뭘 그만해.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어디 지나가는 사람 결혼한다고 선물한 거야? 내 동생이자 자기 처제야. 걔도 우리 선물할 때 돈 100만 원 보탰고 그걸로 우리 소형가전 사고 신혼여행 때 재밌게 놀았잖아. 그럼 손 윗사람으로서 갚을 줄도 알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고. 선물해주느라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맞잖아. 내가 돈 없는데 택시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낀다고 버스비 한 번 아끼고 왔다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사람 성질을 긁어? 지금 한두 번이야? 성질은 당신이 긁고 있지. 내 동생한테 선물하기 아까워 죽겠다는 듯이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손가락을 빨겠다, 굴비를 달아놓겠다. 점심은 컵라면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느냐고. 왜 사람이 적당이라는 게 없냐? 매일 밤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아, 됐어.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이 뭐 저렇게 타박이야. 다 듣기 싫어. 그만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거 되게 뭐라고 하네. 선물이 적당한 걸로 해줬으면 됐지. 무슨 냉장고씩이나 해준다고 이 난리냐. 이제 얘기 꺼내지 마. 결국 부부싸움 후 기분을 풀지 못한 남편은 어이없게도 제 동생 결혼식 때 축의금을 5만 원 했습니다. 네, 0이 4개 있는 5만 원이요. 형부로서 얼마나 속이 좁은지 전 이건 절 엿먹이는 수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냉장고 선물과는 별개로 현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결혼 전날까지 약속한 대로 제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길래 남편이 화가 나서 저를 거치지 않고 혼주 축의금 카운터에 방명록에 이름도 쓰고 생색내며 주려는 건가 했습니다. 생색내려고 방명록에 자기 이름을 남긴 건 맞는데 거기 5만 원을 한 거예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안 되니 절대로 문제 삼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면서 저더러 참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동생도 신혼여행 가서 부모님께 연락드렸다가 들었다면서 저에게 톡을 남겨두었더라고요. 언니, 나는 잘 도착했어. 결혼 준비 내내 도와줘서 고마워. 두둑하게 챙겨준 축의금 덕에 신혼여행 자금으로 잘 쓸 것 같아. 냉장고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해 들었는데 언니 형부 축의금 때문에 화 많이 났다며? 절대 형부한테 화내지 말고 두 분 괜히 싸우지 마. 언니가 잘 챙겨줬기 때문에 형부한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 우리 신랑도 언니랑 형부한테 감사드린다고 여행에서 돌아가면 맛있는 거 쏜다고 했어. 잘 놀고 돌아가서 연락할게.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부모님도 동생도 괜히 싸우지 말라고 말하니 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축의금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남편 놈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외아들이고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시어머니는 병으로 몇 년을 고생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결혼하기 5년 전 시아버님마저 돌아가시면서 남편 곁에 직계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분들은 몇 분 계셨는데 외가댁 친척은 없다고 했고 친가에 고모들과는 자주 본다고 말하더군요. 고모가 3분인데 모두 남편이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고 어릴 때부터 늘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고모 가족분들을 자주 뵈었어요. 그중 유난히 사이가 좋은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셋째 고모님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주로 셋째 고모님께서 남편을 키우다시피 해서 사촌 여동생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했어요. 딸이 하나인 셋째 고모님은 남편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설명회 등 모두 빠짐없이 가주셨고, 고모라는 것을 숨기진 않았지만 담임 선생님들은 엄마라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조카를 케어하셨다고 해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자 저한테는 사촌 시누이인 그분은 저와 동갑이기도 하고 활발한 성격이 서로 잘 맞아 얼굴을 자주 보며 가깝게 지냈어요. 사촌 시누이는 저한테 남자친구 상담도 많이 하고 같이 쇼핑도 다니며 우리 집에 와서 종종 자고 가기도 했어요. 언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남자친구랑 싸우고 기분 엄청 꿀꿀했는데 언니랑 맥주 한잔하면서 수다 떠니까 스트레스 싹 풀렸어. 내일 토요일이니까 여기서 늦잠 자고 점심 먹고 집에 갈래요. 아, 스트레스 풀려서 다행이다. 그래요. 내일 점심으로 추어탕 끓여줄게요. 재료 사뒀어요. 얼큰하게 끓이면 오빠도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내일 만났을 때 남자친구랑 잘 풀어요. 남친 여태 연락 없는 거 보면 단단히 화난 것 같은데. 이번엔 아가씨가 풀어도 될 일이야. 아가씨가 먼저 애교 부리면 싹 풀릴걸? 언니 덕분에 내가 맨날 감정 컨트롤을 하지. 먼저 사과 좀 해주면 좋으련만. 늘 이런 식이야.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먼저 연락해. 아까 둘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처럼 이번엔 네가 좀 심했더라.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한다? 두세 여자보다 먼저 다가가지고 오빠 화 풀어 하고 풀어주고 그런 거. 그래? 오빠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맥주 마시니까 치킨 땡기네. 우리 언니 애기 좀 봐봐. 살살 녹겠다니까. 오빤 좋겠다. 애교 많은 여자 만나서. 처음엔 남편 때문에 가깝게 지냈는데 나중엔 저와 더 친해지면서 가끔은 남편 빼놓고 둘이서만 놀 때도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 없이 둘이 보니까 편하다. 가끔 우리 둘이 봐요. 어릴 땐 오빠한테 고민 털어놓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오빠는 남자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못할 말이 있잖아요. 언니 결혼 후에는 내가 이것저것 격 없이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참, 나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가는데 언니 혹시 같이 갈래요? 임신 준비한다면서요. 그 전에 가봐야 하지 않아? 그쵸. 나도 검진 가봐야죠. 난 저기 사거리에 있는 미지병원으로 다녀요. 아가씨는요? 대박! 어머, 나도 거기 알아봤는데 언닌 이미 다니고 있었구나. 같은 시간에 예약해서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와요. 저와 시누이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은 남편과의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이나 침대에서의 고민도 나누면서 오래 만난 친구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촌 시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더라고요. 맨날 싸워서 헤어지고 다시 만났던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준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좀 갑작스러웠지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짜 언니 아니었음 내가 결혼 못할 뻔했지. 그동안 내 투덜거림 다 받아줘서 고마워요. 근데 어떡하지? 나 준비하면서 더 투덜거릴 것 같은데. 언니, 내 드레스도 봐주고 식장도 봐주고 브라이덜 샤워도 같이 해줘야 된다. 전화 속 시누이는 엄청 들뜬 상태였어요. 나이는 많아지는데 남자친구랑은 늘 감정 다툼이나 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에 결혼은 없을 것 같다고 불안해하던 때였는데 남자친구가 꽤 화려하게 프로포즈를 한 모양이었어요. 시누이의 요청에 저는 당연히 함께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 꽃길을? 나 못 받아봤지. 프로포즈? 프로포즈 내가 했는데 오빠가 엄청 좋아했었죠. 한동안 프로필에 막 자랑해놨었잖아. 맞아. 기억나지? 난 그냥 내가 해주고 싶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가씨 행복해하니까 나도 기분 좋다. 오빠가 복이 터졌지. 여자한테 프로포즈 받는 남자 얼마 없을걸요? 어쨌든 언니가 있어서 나 너무 든든해. 여동생 결혼시켜봐서 그런가? 언니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쳐.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일단 피부과 예약부터 하고 간식은 금지. 즐겁게 통화를 나눈 며칠 뒤 또 신우이가 고민 상담을 해달라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우이 남편 될 사람이 예전부터 버킷리스트였다면서 몰디브에서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보니 손님들 초대하는 게 어렵다고 고민이라면서요. 아니, 해외에서 결혼한 사람들 후기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비행기표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맞더라고. 가까운 제주도도 부담인데 몰디브라니. 그래서 양가 부모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만 참석하시게 하자는데 그럼 정말 초초초 직계 가족인 거잖아요. 난 가까운 친지들하고 친구들은 부르고 싶었거든. 좀 아쉽긴 하다, 아가씨. 근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면 마음 바꾸기도 쉽지 않겠는데? 이번엔 아가씨가 양보하고 예쁘게 결혼식 올리고 와. 친구들은 따로 인사 자리 마련하면 되지. 그게 어릴 때부터 로망이라는데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러네. 난 솔직히 좀 짜증나는 거야. 아무리 신랑 쪽에서 다 부담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한 결혼식이랑 많이 다르게 흘러가잖아. 그것도 신랑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해외 결혼식 상상도 하고 실제로 다 부담한다고 하네. 그거 아가씨 복이에요. 즐겨. 해준다고 할 때 누리라고. 신우이는 본인 신랑 의견에 따라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자신이 그려왔던 결혼식과는 많이 다르다며 아쉬워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속상해하는 신우이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즈음부터 저희 남편이 왠지 모르게 제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왜 그토록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모은 적금을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적금은 저희 부부의 아이가 태어날 때 쓰려고 했던 목표가 아주 뚜렷한 돈이었죠. 둘이 열심히 모은 게 5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적금에 손을 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그치자 아니 사촌 신우이에게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한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본인을 키워주다시피 했던 셋째 고모와 고모부께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걸 왜 우리가 같이 모은 적금으로 준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고모님께 은혜를 갚고 싶으면 당신이 따로 돈을 모았어야지. 이 통장에 든 돈이 뭔지 기억은 해? 우리 아기 생기면 쓰자고 했던 거야. 아기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아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좀 서운하네. 근데 제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해결이 안 나는 게 남편 놈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놔서 남편이 저 몰래 깨서 돈을 갖다 써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혹여나 제 의견은 묵살한 채 미래의 제 아이를 위한 돈이 사촌 신우이에게 갈까봐 답답해서 죽을 노릇이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사촌 신우이도 제가 남편의 의견에 반대한 이유로 제 연락을 안 받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날 엿먹이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제 여동생과 통화하다가 이 사실을 동생에게 알렸어요. 제부가 은행에 다니기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죠. 그러자 자기가 남편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다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한 동생은 이걸 또 저희 부모님께 말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모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언니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장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엄청 흥분한 목소리로 남편을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더군요. 뭐? 이놈이 이젠 하다하다 사촌 동생한테 돈까지 주려고 하는 거냐? 이 정신 나간 놈? 내가 가만 안 둬.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전 여태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씩씩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뭔가 저한테 말하지 못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내일 당장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동생 결혼 축의금 사건 때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이 서운하셨었나 보다 했습니다. 엄마가 오시기로 한 날 아침 남편은 이틀 전 5천만 원을 사촌 시누이에게 줬다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저는 진짜 남편 놈 머리채를 잡고 따졌어요. 적금 깼다. 5천만 원 결혼 준비하시라고 고모 드렸으니까 그래 알아. 뭐? 누굴 줘?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너 대체 누구 편이야? 너 이제 결혼했어. 네 인생에서 나랑 앞으로 생길 우리 아가가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사촌 시누이 불러다가 그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할 거야. 아무리 고모가 당신을 키웠다지만 그게 무슨 돈인 줄 알고 걘 그 돈을 덥석 받아간대. 저는 출근길에 난리를 치며 눈을 뒤집고 시누이랑 고모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갑자기 저를 확 밀쳤고 저는 뾰족한 서랍장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찔렸어요. 이젠 저한테 손까지 올리는 건가 싶었고 저도 이성을 잃고 울면서 악을 질렀죠. 그래, 네가 이제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시겠다. 우리 동생 결혼할 땐 단돈 5만 원 낸 쫌생이 새끼가 네 사촌 동생 결혼한다니 5천만 원을 그냥 줘버리냐? 네가 혼자 모은 돈이어도 눈 뒤집힐 판에 그 통장에 왜 네가 함부로 손을 대? 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결국 저희 동생과 비교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남편 놈이 콧방귀를 뀌며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야, 네 동생은 내 핏줄 아니잖아.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뭐 5만 원만 줬냐? 네가 알아서 잘 챙겼을 거 아니야. 냉장고에 돈 얼마 줬냐? 2, 300만 원은 줬을 거 아니냐고. 내가 내 동생 좀 챙긴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냐? 너 이렇게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 이러는 겁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우리 집 현관문을 엄마가 부서질 듯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엄마는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남편을 떼어내며 다짜고짜 남편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마저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 자식이 어딜 손을 대? 내 딸한테 떨어져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아이씨, 니들 모녀는 남자 얘기를 우습게 하냐? 둘 다 쌍으로 머리채부터 잡네. 네가 왜 이렇게 겁이 없나 했더니 지혜미랑 똑같네. 엄마는 흰자를 내보이며 바득바득 대드는 남편의 얼굴을 세게 한 대 내리치더니 손을 벌벌 떨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거 네 눈으로 똑바로 봐 이 새끼야. 이거 지금 무슨 장면인지 나한테 당장 설명해. 이 자식이 어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이거 설명해. 너 거짓말하면 넌 나한테 오늘 죽을 줄 알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저도 고개를 빼고 남편이 들고 있는 저희 친정엄마 핸드폰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보고만 것이죠. 바로 남편이랑 사촌 시누이가 손을 잡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남자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를 37년 하고 은퇴하셨어요. 딸만 둘이시지만 평생 수업에서 만난 아들이 설명할 수 없이 많았기에 젊은 남자를 그리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성격도 쾌활하시고 바깥 활동을 좋아하시다 보니 은퇴 후에는 우리 동네 치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셨어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과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동네 구석구석 순찰을 도는 봉사활동입니다. 저희 친정은 구청을 중심으로 술집과 숙박업소가 모여 있는데 어느 날 그 근방 골목에서 큰 사위를 발견하신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사위를 부르려고 하는데 사위차 조수석에서 어떤 여자가 내리더랍니다. 잘못 본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하셨는데 남편과 사촌 시누이라는 걸 확인하셨대요.
사촌 시누이는 저희 결혼식 때 본 게 전부였지만 결혼 전부터 제가 사촌 시누이와 가깝게 지낸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인상이 대충 기억났다고 하셨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 식당에 가는 건가 지켜보는데 다른 식구들은 보이질 않고 둘이 숙박업소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발견하고 핸드폰을 꺼내 직접 촬영하신 거라고 했어요. 두 남녀가 다정하게 깍지손을 끼는 걸 보고 엄마는 보통 사이가 아님을 직감하셨지만 더 알아보고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 뒤집으려고 참으로 참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네 시누이 눈매가 매섭잖아. 야, 30년 넘게 교사 생활하면 관상쟁이가 따로 없어. 몇십 몇백 명 얼굴도 바로바로 외워진다고. 내가 보자마자 알았어. 그 시누인 걸. 소름이 끼쳐서 내가 말이 안 나오더라. 손 떨면서 사진 찍으니까 같이 순찰 돌던 아주머니가 대신 찍어줬어. 일찍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딸. 어머니, 자기야. 그래. 어머니가 직접 다 보셨다고 하니까 나 그냥 숨기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저희 연인 사이입니다. 뭐? 아이고 혈압이야. 이 개만도 못한 놈이? 뭐? 누가 누구랑? 너랑 걔랑? 사촌끼리 연인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미친 자식. 너희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 얘 지금 뭐라는 거야? 이 빌어먹을 놈? 너희 고모는 다 아시냐? 그년이랑 너랑 붙어먹은 거 이런 더러운 년놈들을 봤나? 어디 남자 여자가 없다고 사촌끼리. 아이고 더러워라. 왜 애가 안 생기나 했더니 너 일부러 이러려고 그런 거지? 이 쓰레기 벼락 맞고 뒤질 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이랑 사촌 시누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둘은 혈연인 사촌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알고 보니 사촌 시누이는 15살 때 셋째 고모네 집에 입양을 온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거의 셋째 고모네 집에서 살았던 남편은 사촌 동생이 된 입양아 사촌 시누이와 10대 때부터 어른들 모르게 연애를 하고 있었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죠. 사촌 시누이년이 그렇게 말해왔던 남자친구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결혼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몰디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제 생각엔 사촌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친 이유가 아마 절 안심시키고 둘이 바람을 피우려고 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사촌 시누이의 거짓 결혼 사실을 셋째 고모나 다른 시댁 어른들에게 직접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시댁 어른들과 왕래를 안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안 계시고 다른 친지분들을 제가 만날 일이 없을 뿐더러 따로 안부 인사차 왕래도 하지 않았기에 사촌 시누이와 남편놈 말만 듣고 그대로 믿은 것이었죠. 따님 결혼을 축하드린다고 전화를 드릴까 했지만 연락처도 몰랐고 남편이 대신 전해드린다기에 전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줄 알았기에 10년이 넘게 사랑을 해온 둘은 헤어져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남편은 저와 소개팅을 했고 저와 연애하는 동안에는 서로 만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저에게만 집중해왔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와 결혼할 즈음 막상 결혼을 하려니 서로가 서로에게 눈에 밟혔답니다. 서로의 사랑을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대요. 포기가 안 되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당신에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생활 다 정리하고 둘이 나가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그렇게 남편이 결혼한 후에 더 은밀하게 만나온 그 둘은 제 돈 5천만 원에 각자의 퇴직금을 갖고 해외로 나가서 살 계획을 짰다고 하는 겁니다. 얘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 같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냥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진짜 피가 안 섞였어도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로 묶여 있는 두 사람이 주위 가족들 모르게 무려 10년 넘게 사랑을 나누고 결혼 후에 그 관계를 이어온 게 너무 괘씸했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셋째 고모 연락처를 알아내 시댁 어른들과 사촌 시누이녀까지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상세히 다 밝혔어요. 그 둘은 시댁 어른들에게 몰매를 맞고 난타를 당했어요. 이 미친 것들 왜 그렇게 붙어 다니나 했다. 그래도 넌 내 딸이고 넌 아들 같은 조카인데 아이고 내가 헛살았어.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아이고 동생아 하늘에서 얘네 안 떨어뜨리고 뭐했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헛짓거리하고 다니면 네가 지켰어야지. 아이고 나 죽네. 너 인연 이리 와. 소름 끼쳐서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그 일 이후로 사촌 시누이였던 상간녀는 셋째 고모 댁에서 파양된 후 쫓겨났습니다. 셋째 고모님은 경제적으로 좀 유복한 편이셨는데 시누이는 유산도 일절 못 받고 팽당한 것이었죠. 입양한 딸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고모님은 쓰러지셨고 2달간이나 입원하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고모부님의 친구 중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서 파양 소송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결말이 지어지든 저는 알 바가 아니었어요. 그쪽 집안 방향으로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선 두 사람에 대한 복수로 전 남편이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당하게 주변에 알렸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문을 냈지요. 첫 번째로 전 남편과 이전 사촌 시누이의 러브스토리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글로 정리했어요. 딱 가십거리로 보기 좋게. 그리고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글 속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밝혀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작업은 남편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다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만난 절친부터 대학원 동기, 선후배, 또 남편 회사 동료들의 연락처였죠. 시누이와 17살부터 연애를 해왔다고 하니 저는 그 남편 지인 중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부탁해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연락처를 최대한 많이 확보했어요. 대학과 대학원도 마찬가지였죠. 최측근 지인들에게 연락이 닿는 모든 지인들의 연락처를 부탁해 받아뒀어요. 회사에 알리는 것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요즘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각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게시판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면 화력이 아주 강한 온라인 카페들이 있기에 전국 단위로 존재하는 카페부터 아주 작은 마음을 단위로 하는 카페까지 수백 개의 카페에 가입을 하였어요. 그리고 한날 한시 카페와 커뮤니티에 제가 준비해둔 글을 업로드했죠. 글의 시작은 이랬어요. 제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기만한 두 사람을 고발한다. 17살 때 고모댁에 입양된 15살 사촌 여동생과 34살이 되도록 한결같이 사랑에 빠져있던 제 전남편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제 남편이었음에도 뻔뻔하게 저에게 고민 상담하던 남편의 사촌 여동생,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다고요. 글은 곧 내릴 거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저와 제 가족을 기만한 것을 생각하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이대로 소송만 하고 넘어가기엔 내 남은 인생이 너무 가여워질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알린다고요. 부디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마음 편히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건 두렵지 않았어요. 황폐해진 제 마음에 이런 작은 복수극은 단비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락처를 알아냈던 지인들에게는 단순히 준비한 글만 올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꾸민 내용이 아니라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진행형 사건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덧붙여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에게 보내는 고소장과 제가 남편이랑 나눈 메시지 혹은 그 사촌 동생과 나눈 메시지 대화를 캡처하여 보냈죠.
문자 끝에는 글을 읽으신 뒤 무조건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남편의 지인분이시니 남편의 편에 서실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삐뚤어진 도덕성을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저라는 사람과 제 가족, 본인들의 가족도 모르게 사랑을 나누며 우리 인생을 모욕적으로 짓밟은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달라고요. 바쁜 일과를 보내실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보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도 했죠.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도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전 남편의 측근들과 그 사람들의 배우자, 제 지인들로부터 엄청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대부분은 위로하는 글들이었고, 혹은 이런 폭로글이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죠. 많은 분들의 문자와 댓글을 읽으며 엉엉 울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네 잘못 아니라는 한마디에 겨우 세워두었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제가 겪은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제 얼굴을 아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지지 속에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제가 세상에 이 일을 알린 후에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제가 전화도 받지 않고 버티자 엄청나게 긴 글의 문자를 보내오더군요. 내용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에 대한 감정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너와 만나는 시간은 정말 너에게만 집중했다. 결혼 후 우리가 조금씩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실수한 거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읽을수록 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둘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라 제 혈압만 오르는 겁니다. 참고 참다가 저는 전화를 해 욕을 퍼부었어요. 야, 이 도라이놈아, 이딴 구구절절한 문자는 왜 보내냐? 네가 날 붙잡으면 내가 어이구 그랬구나, 다시 잘해보자 할 줄 알았니? 뭔 개소리야 진짜. 너희 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몰라? 너희 둘 너무 역겨워. 더럽다고, 토 나온다고.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젖어. 제발 정신 차려. 이 미친 또라이야. 여보, 부탁이야. 내가 돈도 다시 가져오고 어른들께도 다시 설명드릴게. 그냥 입양되어 온 후에 걔가 불쌍해서 가깝게 지낸 것뿐이야. 그 말을 누가 믿냐? 애초에 둘이 도망을 가지. 결혼까지 한 놈이 도망가려다가 붙잡혀놓고 무슨 헛소리야.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정말 믿어줘. 걔 집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나도 겁났어. 자기를 해칠 것 같아서 걔가 하자는 대로 하려던 거야. 너희 때문에 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진짜. 야, 그 입 닥쳐. 그리고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만해. 그리고 너 죽는 날까지 내 앞에 얼굴 내미지 마라. 변호사가 전화하면 변호사 전화나 잘 받아. 남편과 거친 통화를 한 이틀 뒤 상간녀인 사촌 시누이가 절 찾아왔습니다. 그년이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했기에 문은 열어줬지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봉사활동 다니시던 엄마 아빠 따라 좋은 분들인 거 아니까 입양했지만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한테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있던 존재가 아니니까요. 고종사촌이라 오빠랑 집도 가깝고 얼굴을 보다 보니까 살가운 성격의 오빠에게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용서해요. 죄송합니다. 너 뻔뻔하기도 하다. 나한테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말 들으러 온 거야? 갑자기 존댓말은 뭐고 안 어울리게 눈물바람은 또 뭐야? 적당히 해라 진짜. 천벌 받으려. 남의 마음 가볍게 여긴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인사가에 알렸으니까 각오해도. 제발 거짓 제보였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이 업계 그런 소문 나면 나 다시 취직 못해요. 뭐? 거짓? 이거야말로 참 아니니? 참, 트루, 진실.
회사에 알려지는 건 겁나? 이미 알 사람은 다 알 거야. 무릎 꿇은 것조차 너무 가식적이야. 오빤 다신 안 만날게요. 마음 풀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울며불며 회사에 알리지 말라고 하던 상간녀 신우이는 호텔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품위유지 손상 관련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호텔에서 잘렸어요. 회사 측에서 친절하게도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었는데 제보해 주어 고맙다면서 아마 다른 호텔에서도 일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결혼한 지 이미 3년이 지나 혼인 취소 소송은 불가했지만 사기 결혼으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신우인 년한테도 위자료를 받아내고 제 돈 5천만 원을 되찾아 최종 이혼하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겪은 억울함을 생각하면 위자료는 너무 적은 액수였지만 당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더라고요. 전남편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통해 전남편을 해고했답니다. 그 인간이 앞으로 뭐 먹고 살지는 제 관심사에서 빼버렸어요. 저는 핸드폰도 바꾸고 저의 새 삶을 위해 이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과 리프레시를 위해 부모님 모시고 2달 정도 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위자료로 다녀온 거냐고요? 아니요.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전 남편의 고모께서 제게 대신 사과한다며 큰 액수의 돈을 보내오셨어요. 처음엔 물론 안 받겠다고 거절했지만 당신들도 마음고생했지만 누구보다 힘들 저에게 딸에게 주려던 유산을 일부 물려주시겠다고 했어요. 딸도 조카도 잃은 자신들의 마음을 달래준다 생각하고 받으라고 하셔서 저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그 재산을 받기로 하였어요. 사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받은 상처가 회복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염려 마세요.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우리 아프지 말고 더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해봐요. 저 열심히 살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며 살게요. 여러분도 사랑 충만한 삶이 되시길.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